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저는 어제 잠자기 전에 2% 급락하는 거 보고 진짜 사우디 진짜 고용 뭐 이러면서 잤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약세이긴 하지만 약보합으로 마감했다라는 게 안도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 게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뭐랄까 바로미터라고 할까요? 원달러 환율이지 않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야 시장도 바닥을 찾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도 빠르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그 원달러 환율의 안정을 찾는 결정적인 이유가 중앙은행들이 조금은 긴축을 좀 되돌릴 수 있다. 네. 유럽에서 워낙 안 좋은 시스템 리스크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연준이 긴축을 계속 고집 부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았거든요. 네. 이 안정세가 좀 더 이어질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달러 강세는 이제 그 마무리 국면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뭐 시장이 좀 주초에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는 게 물론 우리나라는 좀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세를 띠고 있는 것은 영국발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 이런 네. 것들이 유럽 리스크가 최악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 시장도 상당히 좀 안정감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가 금리를 0.5 인상을 예상했는데 0.25만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코멘트도 좀 매파적에서 좀 변화가 됐었죠. 좀 너무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패드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국제 시장을 좀 안정세를 좀 띄워줬고 그래서 좀 원화도 조금 안정화된 것 같아요. 어저께 한 14원인가요? 네. 한 12원 정도 하락을 좀 한 것도 그런 요인이라 보고 있고요. 네. 뭐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최근의 증시 흐름을 보시면 제가 화면 자료도 준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의 흐름은 달러만 올랐고 네. 모든 자산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 흐름을 보면 물론 어저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달러만 떨어지고 모든 자산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약간 뭐 4분기 들어서 혹은 뭐 이제 연말 내년에 대한 어떤 자산 리밸런싱 작업이 좀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뭐 비슷한 기조로 말한다면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었다. 감해도 국면에 진입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왜 달러의 강세가 좀 완화될 수 있다. 이제는 달러 강세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6월달, 7월달, 8월 한 중순까지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증시 상승을 좀 불러일으켰다라면 예. 만약에 앞으로 4분기라든지 뭐 연말 랠리가 좀 나온다라면 예.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보여줬을 때 연말 랠리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 작업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띈다라는 거의 전제가 제가 말씀드린 건 달러 안정세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간 뭐 다시 한번 뭐 한 114나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13 이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막 115나 막 120 이렇게 지난 그 9월 말처럼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 제한적이다. 오히려 좀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쌍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뭐 한 105나 106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시장 자체는 V자 반등보다는 조금 횡보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CPI라든지 네. 또 영국이 채권 매입을 종료하는 게 14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시장이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라면 뭐 완만한 상승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를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어제 이슈가 고민이 돼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면 유가가 상승하고 네. 유가가 상승하면 또 물가에 대해서 자극을 할 거고 네. 자극되면 긴축을 하고 그러면 또 달러가 강해지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정점을 찍고 내려와 주면은 시장이 안정을 찾고 그래도 박스피 정도의 시장의 성과는 보여줄 텐데 이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된 시점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유가의 이제 감사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그래요? 네. 저는 어쨌든 유가를 감사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으니까 유가를 감사한다는 그렇죠. 뭐 긴축을 하다 보니까 네. 생산량을 감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파월이 원하는 약간 경기가 좀 진정되는 부분들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만 배럴 감산이 뭐 적은 물량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시 뭐 유가를 뭐 110달러까지 올릴 수 있는 요소가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감산한다라면 급등을 하겠지만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또 투기적 자본이 좀 빠져나가면서 유가가 하락한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약에 감산을 하는 것이라면 유가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그 상반기와 같은 유가가 올라오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조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금리를 다시 또 가파르게 오르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펙 플러스 그리고 연결지어서 바이든의 중간 선거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저희가 연말 전에 또 상승 랠리를 한국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기승전 파월이죠. 파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파월이 완화적인 기조를 보여줄 것인지, 혹은 파월이 완화적인 기조를 안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뭐 브라드 총재라든지 다른 연준 의원들이 조금은 완화적인 발언들을 해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연준 의원들 발언들 보면 여전히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중간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주가가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온다든가 뭐 중국의 뭐 시진핑이 3연임을 하고 나서 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기대는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뭐 어떤 뭐 기폭제가 된다라면 뭐 11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네. 이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기대감 혹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파악했었던 거는 금리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이게 끝일 가능성이 높다. 4.5% 정도로 잡고 있죠. 네, 4.5%를 잡고 있지만 계속해서 0.75%씩 올리는 게 아니라 네. 뭐 이번에 0.75% 올릴지 0.5% 올릴지 모르겠지만 네. 이 다음부터는 좀 이제 완화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것만 확인이 된다라면 시장은 좀 금리발 발작은 좀 이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네. 시장은 조금 뭐 엄청난 상승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뭐 지금보다는 좋은 금융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유가에서 이제 수요가 부진해지는 측면의 어떤 상승 내지는 감산이기 때문에 크게 네. 유가로 인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으로 우리는 연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좋았던 게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정유주들이 한때 좋았다가 최근에 네. 좀 눌렸었다가 또 감산 얘기가 나오고 이 연준의 피벗이 나오니까 에너지주가 조금 올라와 왔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정유주도 그렇지만 이제 원자재 관련 주주들이 상반기엔 그래도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걸 해지해야 된다라면서 네.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쪽도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제 섹터를 돌려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화요일하고 물론 어저께는 너무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네. 흐름이 좀 달랐던 건 뭐냐면 화요일에는 유가 정유 그 생산 감산에 대한 기대감은 유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정유주도 올라왔었고 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영 힘을 못 썼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새벽에 200만 배럴, 원래는 한 100만 배럴 예상했었던 것이 200만 배럴 감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못 갔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것이 수요 감소로 인한 유가 상승은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유가가 상승해야지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그러겠죠. 혹은 유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유주들의 어떤 정제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이벤트성으로 올라간다라면 기존의 논리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별로 많이 못 나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뭐 정유주라든지 혹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오히려 최근에 좀 힌트를 줬었던 게 반도체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거의 1조 원 매수를 했어요. 야, 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경기가 좀 돌아선다든가 혹은 이번의 흐름들이 좀 앞으로 좀 금융 시스템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 결국엔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외국인들 수급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원래 기존에 좀 강했었던 종목을 조금 예의주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또 예민한 섹터잖아요. 네. 워낙 많으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물려 있고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네. 원래 겨울이 오고 있다. 뭐 지금이 겨울이다. 이런데 엊그제는 또 아이스 에이지 뭐 빙하기긴 하지만 인 라이트 해갖고 빛이 보인다 하면서 네. 약간 이제는 좀 이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다고 대만하고 한국을 오버웨이스로 네. 그러니까 비중 확대로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뉴스로는 야 재고도 너무 많고 마이크롤이나 키옥시아가 감산하는 건 이거는 수요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투자자분도 계시거든요. 반도체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저는 뭐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 네, 왜냐하면 물론 아직은 좋은 건 아니지만 주가라는 건 이미 선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그 마이크론하고 뭐 키옥시아가 감산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생산량 증가를 안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재고 소진을 좀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반도체 시황 자체가 나빠질 가능성은 적어지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뭐 엄청난 수익률을 구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만약에 내년을 본다라면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어딘가를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는 뭐 시장을 주도할 거라 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 지수가 막 점핑을 레벨업을 하는 건 그렇진 아니거든요. 않죠. 그래서 네. 주가 지수를 레벨업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반도체라든지 반도체죠. 뭐 자동차 이런 쪽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저는 충분히 계속 가져갈 수가 있고 반도체는 좀 업황이라는 시황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그 기대감으로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달러는 이제 완화 국면이고 또 오펙 플러스 관련된 섹터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저 이번에 두 번째 질문으로 함께 넘어가 볼 텐데요. 미국판 당근마켓을 인수한 네이버가 강세장에서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아니라고 하지만 포시마코는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13%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되면 네이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방증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 주가 자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포시마크는 어저께는 그냥 보합 마감했습니다만 그저께 한 13% 정도 상승을 맞아요. 했고 네이버는 뭐 투자 주의가 뜰 정도로 이틀 동안 거의 뭐 반대 한 13%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참 어쨌든 시장이 좀 좋았는데 네. 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뭐 네이버가 확고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쪽, 그러니까 뭐 웹툰이라든지 뭐 웹소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의 포지션.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 쪽으로 아예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일본, 유럽, 마지막으로 이제 북미 시장을 잡기 위해서 포시마크를 좀 인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좀 강하게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좀 확인된 것인데 다만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딴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해외로 계속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게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렇죠. 뭐 네. 적자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딱히 그러니까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수익성을 내주는 어떤 계열사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업 모델이 많이 있지만 네이버는 딱히 떠오르는 게 많지가 않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의구심 이런 것이 이제 고긴축 이런 시기에 과연 맞겠느냐라는 걱정이 좀 투영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이게 그 포시마켓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하락했지만 그 전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미 그 외국계 예. 리포트를 통해서 그것이 영향을 좀 컸고 이것이 이제 그 이벤트랑 이슈랑 같이 맞물리면서 좀 하락을 한 것인데 저는 좀 물론 뭐 국뽕을 맞아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외국 기업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렇게 따진다면 삼성전자의 지금의 가격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지, 뭐 현대차의 지금의 가격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뭐 좀 전 인정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글하고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이버의 PER이 비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또 네이버의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그동안의 스토리를 본다라면 상당히 꾸준하게 성장을 해온 기업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외국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PER이 너무 고평가다.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나라 그 지금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2차전지 혹은 다른 고평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는 건 맞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단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뭐 V자 반등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좀 길게 본다라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구간 이하에서는 좀 분할로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다만 이 길게 본다는 것 자체가 뭐 한두 달이 아니라 한 1, 2년 이상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 자체는 좀 횡보세 혹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겠지만 네이버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변화된 건 아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외국인들이 매도 리포트를 내놓고 자신들은 웬 떡이냐 하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저가 매수의 근데 기회로. 그게 좀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매도한 거의 한 맞아요. 8,000원 가까이 네. 매도했어요. 거의 그- 시총 2.7%. 네. 그 매도를 하고 그 돈으로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샀기 아. 때문에 이게 꼭 매도 리포트를 내고 나서 저가에 매수하려고 하는 음모론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네이버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네이버를 위시해서 이 성장주들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 작년에 뭐 사실 굉장한 랠리를 보였었던 기업들 다 성장주 그렇죠. 그룹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서 하락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성장 어떤 출구나 전략에 대한 부재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작년에 뭐 메타버스 있었고 네. NFT 있었고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아, 이런 성장주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처럼 굉장히 긴 시각에서 봐야 될지 좀 옥석가리기를 더 해야 될지 상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옥석가리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는 뛰어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현금 흐름을 일단 갖고 있는. 네. 그리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다라면 기업들은 결국엔 광고라든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광고를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한쪽에 확실한 쪽에 광고를 할 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은 그런 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성장주로 정말 미래에 대한 어떤 너무 꿈에 찬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온 기업들은 그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바이오주 과거에 이거 하나 개발하게 되면 뭐 엄청난 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거 개발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부분들이고 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신기루가 꺼졌던 것처럼 저는 뭐 메타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반영이 됐었고 그것이 꺼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저는
지금도 비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뭐 전기차라든지 실체가 있는 성장주는 당연히 고PR이라든지 혹은 뭐 지금 주가가 비싸 보여도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게 맞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또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주들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예. 말씀하세요. 성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단순히 기대나 그림에만 기대하는 그쵸.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처럼 고밸류에이션이지만 그래도 수요라든지 네. 정책이라든지 실제 어떤 매출이 발생하고 현금이 들어오는 분리해서 보자 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신기하게도 근데 개인들이 네이버를 샀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 샀죠. 저점이라는 인식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네이버 한 종목만 보고 옆에 또 옆집도 봤더니 저는 문채만 날아갔는데 옆집은 문채랑 집은 모두 날아가는 예를 들면 카카오도 있고 이런 네. 현상이 보이는데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점이라고 들어갔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 심리도 같이 공존할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빠질까요? 글쎄요. 뭐 저점을 좀 섣부르게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냥 네이버 기준으로 본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 저점이 왔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면 항상 네이버는 121선을 크게 이탈하는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1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연봉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지난 2013년부터 그 2019년 사이에 행보세를 보여줬던 그 박스권 상단을 좀 이탈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해도 14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14만 원 이하로 간다라면 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어느 정도 하락에 끝자락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좀 있는 게 네. 워낙에 이제 고밸류 기업이었고 그렇죠. 또 이제 카카오는 다르게 이제 다 기업들을 분산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하고 본다라면 좀 분석 방법이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성장주, 옥석 가리기, 현금 흐름으로 좀 기준을 했었고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네이버는 최근에 너무 강하게 하락을 해서 약간 저점 매수 길게 왔을 때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세 번째 이슈가 조금은 기대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네. 네. 한동안 중국 이슈는 저희들 방송에서나 시장에서도 뭐 잊혀졌죠. 뭐 중국 네. 관련주 나와도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워낙 강하게 쓰니까. 근데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어떤 SNS를 통해서 보면은 중국이 방역 완화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네. 뭐 마라톤 대회도 유치했고 당 대회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한번 참석하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10월 16일이 뭐 당 대회인데 이 이후에 중국 쪽에서 뭔가 좋은 뉴스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뭐 수혜주를 찾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경구형 치료제를 수입하겠다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백신만으로는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리고 이제 중국도 관련된 치료제가 만들었다고 뭐 선언하면 선언할 수가 있는데 그쵸.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미국에서 수입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이제 정책이 좀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체육 행사를 좀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조건은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한 3연임을 하게 된다라면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는 경기 부양이든 뭐든 봉쇄를 해제해야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뭐 FNF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봉쇄를 했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중국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FNF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대면 활동을 많이 한다라면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바이오 필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필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보다는 좀 새롭게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가 역사적으로도 사실 4분기에 반등의 경향이 나오곤 있긴 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는 FNF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예.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중국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까 말씀하셨던 4분기에 달러화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달러화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의 비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딱 보면은 어디냐? 유럽이냐? 뭐 미국, 일본이냐? 그래도 싫어도 중국은 올라와줘야 된다는 얘기들이 네. 나오다 보니까 때마침 근데 엊그제 홍콩이요. 엄청 급등을 엄청 했어요. 올라왔었죠. 그래서 홍콩 쪽에서 급등했다라는 거는 플랫폼에 대한 완화, 게임주들에 대한 완화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저는 일단 중국 그 당국이 규제를 좀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완화도 있어요. 나온다? 이제 또 이제 기존처럼 단순하게 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죠. 워낙에 이쪽이 안 좋, 그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쪽을 좀 모멘텀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의 경기가 좀 개선될지 혹은 부양이 좀 발생할지 여부를 좀 바로미터로 보긴 좀 힘들겠지만 쪽에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구리 가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이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이 휴장 중이죠. 맞아요. 연휴 네, 중이라서 맞아요. 구리 시세가 그렇게 좀 높게 나오지고 있지 않은데 왜냐면 중국 시장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만약 구리 가격이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간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경기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게 구리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좀 연말에 좀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중국 시장을 바라보시고 뭐 중국을 투자자라는 뜻은 아니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수혜를 그렇죠.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또 나오면 구리에 대한 수요도 또 늘어나면서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